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세일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실무 과정 중에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공급자 관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관계 관리는 구매 담당자가 해당하는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등급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되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우리가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리고 전략자재냐 전략자재가 아니냐. 이 전략자재라는 거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냐 아니냐.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라이직 매트리스에서 분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공급자 관계 관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 상황 자체가 점차 공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업체들의 기술 개발이 있어서 공급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그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공급자 관리가 되려면 우선은 구매 담당자한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해당하는 구매 시장에서, 공급 시장이죠. 공급 시장에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기겠느냐. 그게 우리 회사 쪽의 변화하고, 그리고 공급 시장 쪽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쪽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 쪽의 경영진이 현재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신제품 개발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시장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면 구매 쪽에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경영진, 그러니까 구매 부서장이 경영회의에 들어가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 변화나 이 구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래서 법이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지금 이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전반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재료를 쓰는데, 구매 시장이, 공급 시장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이 품목들은 3년 뒤에는 버틀넥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전략자재로 분류해서 장기계 같은 걸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 관리를 해주는 게 지금 이제 공급자 관계 관리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항상 들 때, 구매는 그냥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그거를 좋은 품질의 물건 사는 거고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접근 방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앞에 설명해 드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관계 관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여기 있는 영상이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구입 전략하고 공급자 분류,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급자 최적화, 그리고 SCM인데, 공급자 최적화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뭐 서플라이 체인 관계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합니다. 최적화는 이건데, 원래 이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참 쓸 때 이렇게도 쓰게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란 말 하고 합리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해당 품목에 적정한 공급자의 수를 두는 걸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줄이는 걸 얘기하죠. 줄이는 거. 줄이는 거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최적화를 서플라이 체인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군데 업체를 경쟁시키다가 몇 년 동안 경쟁을 보고 우리랑 가장 잘 맞는 업체를 하나로 정한다. 이런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계를 만든다 이거고,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래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수요 정보도 미리 다 알려주고, 업체가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건을 매일매일 갖다 주고 쓰는 데까지, 그리고 담당자를 파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 체계가 장기적으로 되니까 설계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SCM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SCM을 하게 되면은 뭐 빨라지죠 회사는. 그래서 우선 내부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다음에 공급자하고 SCM을 하게 되면 속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관계 관리가 되면 이제 두 가지 주제 같은 게 이제 이해되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제 구입 전략인데요. 구입 전략은 어떤 게 있느냐. 해당 품목에 지금 이제 구매하는 양,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구입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량 구매인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필요한 것만큼만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 핸드 투 마우스라고 써 있죠. 필요한 것만큼만 딱 사서, 그래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에는 공급자가 많아야 되고, 내가 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사거나, 아니면 뭐 매일 사더라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량 구매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요 정보에 따른 구매, buying to requirement인데 주로 이제 생산 자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수요 정보가 MRP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ERP죠. MRP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앞으로 20주 동안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생산할 때 쓰이는구나 이게 보이죠. 보통 아무리 짧게 보여도 한 22주 정도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좀 잘 짜고 인프라 좋은 회사들은 한 50주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한 10주 걸린다. 그 다음에 한 15주 걸린다. 그러면 수요 정보가 50주니까 15주 걸린다 그러면 이제 50주 수요 중에서 15주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35주죠. 35주죠. 35주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하니까 수량을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수요 정보에 따른 구매입니다. 생산자재고, 그리고 이제 이 생산자재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좀 꾸준하게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업체는, 시장상은 업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재료 같은 경우는 업체가 줄이죠. 업체를 여러 군데를 하게 되면, 세 군데, 네 군데 하게 되면 재료의 품질 특성치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나 두 군데로 줄여서 꾸준하게 이제 거래하고, 그때 이제 이 MRP 정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선물 구매는 언제 많이 하냐면 가격이 좀 올라서 해칭의 개념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뭐 당연히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음 달 사면 비싼데 뭘 다음 달 사겠어요. 이번 달에 미리 사놓지. 어차피 다음 달까지 쓸 건데 그게.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번 달에 그냥 지금 3개월치를 사놓는 게 회사를 위해서 좋겠죠. 근데 이제 선물 구매에 대해서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선물 구매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건, 이거를 구매 부서나 구매 부서장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영진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진의 승인.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경영진 쪽에서 그러면 이거는 선물 구매로 해도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독으로 했는데 구매 담당자 단독으로 했어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회사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오르게 되면 계속 오르게 되면 그건 괜찮죠. 근데 중간에 오르다가 말면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선물 구매 같은 경우는 경영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투기성 구매. 투기성 구매는 선물 구매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선물 구매는 이제 쓰려고 하는데 미리 사는 거예요. 근데 투기성 구매는 미리 살려고, 그러니까 미리 쓰려고 미리 사는 게 아니에요. 되팔려고. 되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투기성 구매입니다. 구매 쪽에서는 많이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탑 매니지먼트에 또는 경영진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 회사의 수익이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이 잡히면 경영진 쪽에서 뭐 나눠 갖던가 그 회사의 정책이 있습니다. 투기성 구매는 그래서 특정한 자재 금액이 자꾸 오른다. 지금 사뒀다가 나중에 되팔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가 이제 파는 것까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구매 담당자는 사는 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좀 잘 알아서 파는 것도 잘해요. 구매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남는 것들은 또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장비 같은 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되파는 그런 과정을 또 이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는 것도 잘 아십니다. 투기성 구매는 되팔기 위해서, 되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투기성 구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 수명에 맞춘 구매는 보통은 해당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면 정비품이나 수리품이 되겠죠. 정비품이나 수리품. 애당초에 이제 그냥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업체한테 이 부분을 다 일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장비와 관련돼서 얼마 정도 쓸 거냐. 그래서 이 장비는 우리가 10년 동안 돌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같은 걸 해줘야 되거든요. 예방보전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이제 필요한 품목들 써요. 그리고 고장나면 또 지금 이제 와서 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죠. 장비를 아는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리해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정비품이나 수리품 같은 경우는 정비 수명에 맞춰서 업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업체들이 이제 해당하는 이벤트가 생기면 진행을 해주죠. 그리고 JIT 구매. JIT 구매는 우선은 JIT 구매는 첫 번째가 업체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하는 품목의 특성 자체가, 지금 이제 품목의 특성 자체가 꾸준하게 사용되는 품목이어야 돼요. 그게,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자가 이렇게 선정된 공급자 품질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시스템을 확인도 해야 되지만, 품질에 대한 성과 지표가 최소한 예방적인 관리도 하고, 그리고 CPK가 1.33 이상은 나오게. 그게 공급자로 써야 되죠. 품질 공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돼 있어야지 JIT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떤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그 꾸준하게 쓰는데 업체가 그냥 매일매일 갖다 줘요. 하루에 뭐 4번 갖다 줄 수도 있고 8번 갖다 줄 수도 있고 매일매일 쓰는 데까지 갖다 주고 쓰는 동안에 불량은 들어오지 않고 품질에 대해서 업체가 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JIT 구매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똑같이 얘기하면 그냥 SCM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JIT 구매. 이렇게 되면 뭐, 사용하는 재료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현물 구매. 현물 구매는 이제 스팟바이라고 해서 그냥 급할 때 바로 해당 시장에 이제 연락을 하거나 찾아봐서 구매하는 건데,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물건이 갑자기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물건이 지금 소량이고,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지금 연락해서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 맞춰서 이제 가는 게 현물 구매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물 구매 시장은 다양하게 포털로도 이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가 지금 이제 물건을 찾을 때는 뭐 나름대로의 뭐 어떤 시장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또는 해당 부서가 사용 부서가 이제 현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액 또는 정기 구매인데 정액이나 정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블랭킷 오더 형태로 구매하는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랭킷 오더는 이제 앞에서 계약서에서 보셨지만 꾸준하게 쓰는데 아주 뭐 이렇게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써요. 매일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뭐 지금 이제 사용하는 게 금액이 이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계속 필요한 것만큼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괄 결제하고 이게 이제 정기 또는 정기의 구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 수량 구매나 특정 수량 구매나 요청 구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입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분류인데 해당하는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공급자를 분류하죠. 근데 이제 뭐 구매 담당자 하실 때는 이 공급자 분류의 용어들을 좀 잘 아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우선은 벤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더는 판매자예요, 판매자. 판매자니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그걸 이제 벤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벤더하고 서플라이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벤더 그러면 그냥 판매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플라이어. 서플라이어는 예전에는 계약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계약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약자란 말이 없어지고 용어가 그냥 공급자라고 이제 통일해서 쓰죠. 계약자. 원래 이제 한 90년대까지 정부 문서들, 미국의 정부 문서에는 계약자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계약자라는 말을 지금은 서플라이어라고 씁니다. 그럼 뭐냐? 판매자와 차이가 뭐냐면 서플라이어는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사보면 서플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판매자로부터 여러 판매자가 있는데 그 판매자로부터 한 번이라도 산 곳이 있어요. 여러 판매자 중에 여기는 사봤어. 그러면 지금 그 판매자가 서플라이어가 된 거예요. 공급자.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거래를 했거나 거래 관계에 있는 이런 이제 판매자를 공급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거래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알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으면 이제 인증을 해줘요. 자격을 줘.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승인업체. 승인업체는 회사가 승인업체를 둘 때 요구사항이 있어요. 회사의 요구사항. 그래서 사업은 몇 년 이상 했어야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신용평가를 했을 때 신용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랑 거래했을 때 어떤 점수를 받고 있어야 되고 이런 승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건을 통과한 업체면 승인 업체가 되는 거고 승인 업체는 가능한 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정기적으로 쓰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품목들의 경우는 승인업체에서 사게 지정을 해놔서 승인업체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승인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받죠. 승인업체. 그다음 우선업체. 우선업체는 어떤 거냐면 승인업체 중에서 이 가장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업체가 우선업체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승인업체들 간의 경쟁을 이제 붙일 때도 쓰고, 왜냐면 승인업체들한테 얘기하죠. 이번에 우리 긴급 처리 잘해주면 우선업체를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우선업체가 되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먼저 제일 위에 뜨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넣거든요. 바이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좀 협조적인, 우리 쪽에 긴급 주문이라든가 우리 쪽에 좀 별난 요청 같은 것들을 특이사항들을 잘 처리해주는 업체를 우선업체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인증업체 역시 요구사항이 있고요. 인증업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 업체가 너무 잘해서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당신네는 몇 년 이상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했을 때 총점 자체가 얼마 이상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지수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인증을 해준다. 당연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가죠. 혜택이. 그래서 물건 들어올 때 뭐 수익 검사 같은 걸 안 해준다든가 그다음 일정한 양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음번 개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먼저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인증업체한테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의 인증업체가 되면 뭐 자랑거리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쪽에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나 기아의 인증업체다. 그러면 뭐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IT 같은 데는 뭐 우리가 애플은 인증업체에 주는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똑같이 주겠죠. 이렇게 다 주는 게 비슷하니까. 미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이제 지금 분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하고 거래하고 있다. 인증업체다. 그러면 뭐 그냥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지금 이제 좋죠. 그래서 이제 인증업체.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한 20% 정도 되는 정말 꾸준하게 오랫동안 쓰는 재료들, 정말 중요한 재료들은 가능한 다 인증된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금융 담당자가 그렇게 지금 이제 설정을 해놓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계 형성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재료가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고 중에 이제 품질 문제가 생기고 그 품질 문제 중에 이제 재료 문제가 한 50% 되는데 그 재료 문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재료들은 다 인증업체를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계약 업체인데 장기계약 업체는 우리가 파트너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동업자 관계를 맺은 업체. 장기계약 같은 경우는 인증업체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인증업체에서 한 군데가 딱 지정돼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또는 뭐 블랭키보드처럼 한 1년 동안은 그냥 여기서 그냥 공급을 받는다.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는 품목에 대해서 장기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5년 이상을 맺는 거거든요. 또 5년 기간을 맺어요, 5년.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소모품 유고 그다음에 계약 자체가 블랭키보드로 가고 하게 되면은 1년이나 3년이나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계약 업체. 그리고 이제 자격정지 업체인데 자격정지 업체는 이제 공급자였는데 우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못하는 게 자격정지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정지 업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래정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이 완전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정지로 이제 그냥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거래를 안 하면 거래정지로 뜰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격정지였다가 거래정지로 가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없어서 그냥 거래정지로 뜨거나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분류를 이와 같이 한다. 여기는 그냥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급자 분류, 그리고 해당하는 구매하는 품목 이해하시면, 아,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공급자와 관계를 맺는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쓰고 전략적인 자재의 경우에는 공급자 관계 관리가 누구랑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인증업체랑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인증업체가 이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지 우선업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우선업체들을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경쟁을 붙여놔야 돼요. 승인업체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붙여놔야 되고. 그래서 품목에 대해서 구매하는 방식, 그리고 구매하는 방식에 맞게 공급자 관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공급자 최적화 및 SCM인데, 공급자 최적화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느냐.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리버스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업체에 가서 이제 우리 쪽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니네가 이런 쪽에 좀 보완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랑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해볼래? 이 지금 비즈니스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설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한테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려는데 니네랑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니네 생각 어떠냐? 그러면 공급자가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공장 새로 지르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해당 업체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업체에서 그 사장님이 쫙 듣더니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물건을 조금 사는데 1년에 거래량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무리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200억이 나중에 지금 계속 늘어서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에는 지금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업체한테 구매 담당자가 가서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업에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니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업체인데
근데 이제 우리만 마음에 들면 뭐 하겠어. 니네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 설명하는 건데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리버스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개발 및 후원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새로운 사업 같은 걸 하고, 또는 뭐 정부 지원 관련된 사업 같은 걸 할 때, 특정 업체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정부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약자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자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좋아요. 제품이나 서비스는 좋은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품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품질 관리 그러면 그냥 검사만 계속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자가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업체랑 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 프로젝트를 딸 수도 있고 좋은데 이 업체가 이제 부족한 게 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양성 및 그 다음에 후원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할 때는 보통 이제 뭐 품질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기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당신네가 쓰게 되면 당신네 공정은 딱 좋고 그리고 관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생산 관련돼서 생산 관리도 어떤 식으로 하고 제어 관리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할 때 이제 개발 및 후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해당 업체들한테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초기 참여.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같이 하자. 뭐 여기 초기 참여는 ESI라고 하는데 ESI는 언제 하는 거냐면 신제품 개발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신제품 개발 때 하는 거니까 니네가 한번 올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쪽에 시도를 할 때 니네가 와서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해서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 나면 그건 단독으로 니네가 이제 계속 공급하는 거고 그래서 초기 참여는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 하는데 사실 이제 위험하죠 이거는. 해당 업체가 이 관련된 기술을 다른 쪽에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기 참여를 해서 공급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자인데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이제 공급자하고 처음에 신제품 개발할 때 처음부터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좋은 점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공급자가 미리 준비되기 때문에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공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선택되는지 아니까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 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을 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특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합의를 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돼 있죠. 미국에서도 이 부분은 좀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좀 조심하게 하는 이제 절차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공급망 관계인데, 공급자를 한 군데로 딱, 지금 이제 두게 되면 우리가 공급망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고, 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서플라이 체인 관계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전략적 제휴 관계, 또는 뭐 파트너십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호 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쓰죠. 통합된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가 공급망 관계, 서플라이 체인 릴레이션십 이렇게 부르고 다른 말로는 뭐 전략적 제휴,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이렇게 씁니다. 파트너십 뭐 동업자 관계 이렇게 쓰는 건데 같이 간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말로 이제 쓰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공급을 받는데 공급자를 한 군데 딱 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 단어로는 서플라이 체인 관계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서플라이 체인 관계를 만들었어 그러면 업체가 어딘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서플라이 체인 관계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일 공급자가 되죠.
단일 공급자, 싱글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일 공급자가 되고 나면 뭐 설계도 같이 하고 재고 관리 같은 것도 업체가 다 해주고 그다음에 물건들도 쓰는데 앞에 이제 매일매일 갖다 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SCM을 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SCM이라는 정의가 잠깐 나오죠. SCM은 어떤 거냐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나서 좀 둘이 잘 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둘이 잘 되는 건데 그 고객 중에는 뭐가 좋냐면 빨라져요. 속도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전체 비용이 좀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자는 그런 단일 공급자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해내고 그러니까 매출이 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역량이 강화돼서 다른 회사하고도 이제 이런 비슷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윈윈 관계를 갖는 이건 둘 다 좋아지는 그런 게 이제 공급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급망 관리는 이제 언제 많이 나왔냐면 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열풍이었죠. 열풍. 보통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사이를 속도 경영의 시대라고 하는데 속도 경영을 위해서 또는 속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에서 썼던 기법이 SCM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가성비 시대라고 하거든요. 누가 더 품질 좋게 하면서 싸게 만드느냐.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게 뭐냐면 누가 더 빠르냐. 그러니까 이제 가격하고 품질 좋아요. 근데 세계시장을 가지고 누가 더 빨리 막 침투하느냐. 그게 이제 2000년대까지 이제 90년대, 2000년대 경쟁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빠른데 누가 더 기발하냐, 혁신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혁신의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화하는 거고, 기업이 진화하면서 고객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품질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 탁탁 받고 빠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이런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법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SCM, 기업의 속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 하려면 이제 우선은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업체 딱딱 정해져서 미리 딱 준비한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수요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다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착착착 공급해가지고 필요할 때 탁 시장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급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수요 정보에 맞춰서 어떻게 공급 준비 잘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야 가능해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리에서 사용하는 기법들 보시면 첫 번째가 공급자 일정 수리 및 전달인데 이거는 뭘 주는 거냐면 생산 자재의 경우에는 ERP가 돌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RP가 이렇게 돌게 되면 생산 계획이 나오고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자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자재에 대한 수요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 자재에 대한 수요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냐면 공급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그 공급자한테 전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가 이제 수요 정보를 보고, 아, 우리가 보내주는 재료들은 수요가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때 몇 개씩 공급하면 되겠지. 거기에 맞게 이제 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탁 들어가게. 들어가면 바로 이제 생산이 탁 쓰이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들어올 때는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급자 일정 수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PO가 없어져요. 원래 이제 PO라는 게 바이어가 가지고 있다가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주문하는 형태인데 계약서를 보내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업체한테 수요 정보가 다 전달되고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공급 계획을 다 짜고 우리는 이제 물건 받고 그리고 나서 쓴 것만큼 한 달에 결제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인프라가 다 세팅되니까 PO가 당연히 없어지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품질 책임. 퀄리티 애터 소스인데 사실 이 단어는 이제 뭐 만든 사람이 품질에 대한 책임진다. 그래서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SCM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급자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이에요. 품질. 품질이 얼마큼 좋으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지금 이제 우선은 공급자하고 장기적 관계를 맺고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지금 구성한 다음에 SCM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물건 들어오는데 공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불량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지고 우리는 그냥 검사 없이 받아 쓴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공정에 대해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급자 품질 책임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다. 받아 쓰기만 한다. 그 다음에 사용 지점 배송은 이제 쓰는 데까지 갖다 준다. 쓰는 데까지 갖다 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와야죠. 뭐 매일매일. 매일매일. 또는 그 인프라가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어야 돼. 매일매일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구성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인프라와 관련돼서 몇 개 써드리면 포인트 부스는 그 지금 물건이 들어오는 일정이 있거나 또는 수빈 시스템이라고 해서 쓰는 사람이 이게 이제 좀 와야 되는데 해서 이제 연락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물건이 키팅이 다 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쓰는 쪽에서는 그냥 그 가지고 와서 그리고 바로 쓸 수 있게. 그게 이제 커스텀 패키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포인트 오브 유스가 되려면 포인트 오브 유스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물건이 자재 창고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쓰는 데까지 딱딱 필요한 것만큼만 들어가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받아 쓰면 되는 거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부가치가 올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계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되려면 실제로는 이제 그 관련된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2번 들어오고 오후에는 3번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이제 지금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 공급하는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니네가 쓰다가 여기 두 군데다 쌓아두니까 한 군데 비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직원을 파견했어요. 공급자가 자기네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직원이 그냥 알아서 다 지금 이제 자재 관리하고 우리 지금 이제가 우리가 만든 거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공급을 할 테니까 니네 그냥 쓰기만 해라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이미 키팅까지 다 구성이 다 돼서 그래서 쓰기만 하면 딱 되게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재료가 들어온 다음에 구성 절차가 있거든요.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작업장에 투입되는 건데 얘는 이제 그 자재 창고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바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구성이 딱 돼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제어 관리는 예전에 많이 했던 겁니다. VMI라고 하거나 뭐 이건 단어가 되게 많아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관리해주는 재고 뭐 이렇게도 했었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넣어주는 재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VMI로 판매자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재고. 근데 판매자라는 단어는 원래는 거래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니까 좀 더 올바르게 표현하면 서플라이로 바꾸는 게 맞죠. 맞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VMI가 됐어요. 월마트에서 VMI로 쓰니까 월마트에서 그냥 벤더라고 써서 그냥 벤더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VMI라는 단어가 붙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공급자가 관리해주는 재고 또는 공급자가 알아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재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재관리할 필요 없죠. 그리고 위탁재고. 위탁재고는 어떤 거냐면 맡긴 재고인데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는 거냐면 공급자 소유의 재고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이제 판매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판매자 소유의 재고. 그래서 물건을 쓰기 전까지는 그 해당하는 품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공급자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쓰는 시점에서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공급자가 몇 개 갖다 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갖다 준 것 중에서 몇 개를 썼느냐. 갖다 준 게 1000개인데 우리가 800개 썼다. 그러면 800개를 이제 우리 소유로 보고 그다음 800개만 결제해 주는 그게 이제 VOI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 물건은 그냥 공급자가 맡겨놓은 거야.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산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언제 사는데? 그러면 쓴 것만 우리는 결제하면 돼. 이게 이제 위탁재고. 미국에서는 위탁재고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단어가 이제 아주 그냥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딱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위탁재고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 다음 VOI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하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SCM 쪽에서 관리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VMI랑 VOI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지금 얘기하는 건 VMI가 아니라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VMI처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VMI는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이트에 있는 재고인데 공급자 직접 관리해준다. 그래서 공급자 알아서 넣어준다. 필요할 때 되면.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 위탁 재고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결제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쓴 거에 대해서만 해주면 된다. 그게 물건은 이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것만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위탁 재고 형태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자 알아서 관리해서 넣어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결제는 후결제 방식인데, 쓴 것만 결제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쪽 사이트에 있는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잘 관리만 하면 돼. 잘 관리. 그 위치에서 지금 뭐 이렇게 남들이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담당자 파견. 담당자 파견은 예전에 뭐 JIT2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할 때는 담당자들이 와서 하거나 재고관리할 때 와서 하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정보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초기 참여, 아까 나왔던 거죠. ESI, 그리고 동시설계. 이 설계 절차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는 우선 개념 설계라는 게 있고 예비 설계, 세부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설계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설계할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할 때부터 공급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저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담당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신제품의 컨셉이 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상 단계가 컨셉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컨셉이 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기술을 써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처음부터 생각해서 같이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정에 대해서 공급자가 라인 세팅해서 인증까지 받고 그다음에 양산하게 되면 양산하면서 양산 준비해가지고 램프업해서 쫙 같이 이제 라인 쪽에 투입할 수 있게 공급자가 공조해서 만든 재료가 고객 쪽에 있는 그 공조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빨라지죠. 그러면 신제품 개발 자체가 빨라지죠. 처음부터 업체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핵심적인 기능을 해주는 재료에 대해서는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 아무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당연히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재료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통 설계 끝난 다음에 BOM이 나오고 그다음 BOM을 가지고 라인 세팅한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보안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업체를 참여시켜서 아이디어를 다 지금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다 내는 거죠. 다 내는데 그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량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용한 거죠, 이용. 이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기. 범죄 행위란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신뢰 관계가 좀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좋은 프로세스로 기업에 정착돼서 속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사실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서로 상처 주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게 우리가 좀 좋고 공급자도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서 이제 지금 좋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설계 초기 참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마련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좋은 프로세스로 장착이 돼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들은 좋고 공급자는 공급자들은 또 좋고 하면 서로 잘 되면 시장에서 경쟁이 확보되겠죠. 그래서 이제 SCM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 향상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급자 관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관계 관리할 때 처음에 구입 전략, 그리고 공급자 최적화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매와 관련돼서는 실무 과정으로 주제가 이제 여기 7가지 주제였고, 마지막 주제였는데, 처음에 1번 주제부터 7번 주제까지 내용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또는 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뭐 자격증을 이제 하실 수도 있겠죠. CPSM 같은 자격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시 한번 내용이 긴 강의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족한 강의인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